지난 시간에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유체 입자의 운동에 적용을 해서 얻는 지배 방정식이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인데, 비스코스 플로우에 대해서 모멘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가정했던 것이 뉴토니안 플루이드, 그리고 인컴프레서블 플로우에 대해서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얻었던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은 그런 조건이 만족될 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프레셔하고 속도 분포를 알려준다라는 거고, 그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결국은 걔도 똑같이 F는 m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모멘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프레셔 폴스와 비스코스 디퓨전, 그 다음에 바디 폴스 등이 유체 입자에 가해지고 있으면, 작용하고 있으면, 그때 그 유체 입자는 어떤 모멘텀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비스코스 플로우이기 때문에 그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바운더리 컨디션은 반드시 노슬리 컨디션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일러 S 이퀘이션, N 이퀘이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각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오일러 S 이퀘이션은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유체 입자가 인비시드 플로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일러 N 이퀘이션은 스트림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유체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유도한 데까지만 했고, 오늘은 그 오일러 S 이퀘이션, N 이퀘이션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이고 바디 폴스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오일러 S 이퀘이션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죠? 이거가 설명해주는 바가 뭐냐면은, 주어진 유체가 있을 때, 즉 밀도를 알고 있을 때 프레셔와 속도의 변화가 S 방향으로, 또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만약에 DPDS는 뭐예요? S 방향을 따라서,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프레셔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스트림 라인 따라서 프레셔의 변화가 있는데 감소하고 있다, 이게 마이너스다, 즉 하류 방향으로 프레셔가 감소하고 있다 라고 하면, 밀도는 포지티브 값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좌변 전체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체는 플러스일 거예요. 그 말은 dv ds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기 v는 지금 속력이었죠, 그죠? 그래서 속력이 s를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류가 프레셔가 높고, 상류가 프레셔가 높고 하류가 프레셔가 낮으면, 즉 유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프레셔가 감소하고 있으면 당연히 속도는 증가한다 라는 것을 오일러 S 이퀘이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얘는 프레셔는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속도는 프레셔가 스트림라인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면 감소하겠죠. 프레셔에 의해서 유체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뒤에서 프레셔가 세게 밀어주면은 점점 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 앞에서 프레셔가 못 움직이게끔 점점 강하게 막고 있으면 유체 입자의 속도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의 변화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Favorable Pressure Gradient FPG라고 합니다. 유동 방향으로 프레셔가 favorable 할 때, favorable은 좋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유체 입자 입장에서 favorable 하다는 것은 유동 방향으로 프레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체 입자가 진행하기가 훨씬 편리하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프레셔가 감소하면 유동 방향으로 프레셔가 감소하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Adverse Pressure Gradient. Adverse는 어려운 거죠. APG라고 하고 이 경우는 유동 방향으로 프레셔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유동 방향으로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되면 Adverse Pressure Gradient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속도는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오일러 S 이퀘이션에 의하면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스테디이고 No Body Force라는 게 만족이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프레셔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고 프레셔도 속도도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S 이퀘이션이 설명해 주는 바가 뭐냐면은 속도와 프레셔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1학기 때 베르누일 이퀘이션 배웠을 때도 똑같은 걸 배웠죠. 그 다음에 오일러 N 이퀘이션 한번 보죠. 여기 또 똑같이 같은 조건에 대해서 스테디이고 바디 폴스가 없을 때 오일러 N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오일러 N 이퀘이션 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얘만 남습니다. 이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좌변을 살펴보죠. 좌변은 V제곱이죠. 파지티브입니다. R은 공률 방정이죠. 공률 방정은 항상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은 항상 플러스예요. 그럼 우변도 항상 플러스라는 얘기죠. 이게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밀도는 당연히 파지티브한 값이니까 결국 dpdn이 파지티브라는 거예요. n이 뭐예요? 아웃노멀 방향이죠. 스트림라인의 아웃노멀한 방향이에요. 아웃노멀한 방향으로 프레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스트림라인 커버처가 있으면 그 커버처의 바깥쪽 방향으로 프레셔가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뭐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이미 스트림라인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어떻게든 속도를 좀 알아내 갖고 스트림라인을 내가 플랫할 수가 있으면 프레셔는 스트림라인만 봐도, 스트림라인의 패턴만 봐도 어느 쪽이 높다 어느 쪽이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얘가 0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심가속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구심가속도인데 이 구심가속도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0이 아니니까, 0보다 항상 큰 값이니까 구심가속도가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고, 어떨 때 존재하느냐, 스테디이고 노바디 폴스이고 스트림라인 커버처가 존재하면, R이 무한대가 아니면, 그죠? 이게 파지티브 하니까 구심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스트림라인 커버처가 있으면 프레셔 폴스가 이 구심가속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은 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스트림라인 커버처가 있어갖고 이 지금 구심 가속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발생하느냐,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느냐, 프레셔 폴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깥쪽이 안쪽보다 항상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스트림라인 커버처가 있으면은 구심 가속도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좀 전에도 말했는데 이 반경이 무한대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스트림라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림라인이 직선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 좌변이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좌변이 0이기 때문에 dp, dn을 보게 되면 dp, dn도 0이고, 그 말은 뭐예요? n 방향으로는 프레셔가 변하지 않는다. n 방향으로, 즉 스트림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프레셔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트림라인들이 있다. 스트림라인을 그어봤더니 애들이 이렇게 다 직선이더라. 그러면은 그 직선을 가로질러서는 프레셔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러 S 이퀘이션, N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프레셔와 속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이걸 갖고 뭘 알 수 있는지. 여기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고, 수도꼭지에다가 이렇게 고무호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두는데, 만약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물을 흘려 보내주면 구불구불한 고무호스가 어떻게 돼요? 응? 이게 구불구불 하다가 물이 지나가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쫙 펴지죠? 왜 펴질 것 같아요? 응? 바로 이거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일러 N 이퀘이션에 의해서 구불구불한 호수가 펴진다. 왜? 바깥쪽이 안쪽보다 프레셔가 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 이쪽은 이쪽에서 미는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런 힘들이 다 발생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쭉 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쭉 펴지고 나면은 여기 위쪽 아래쪽에 프레셔 차이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호수가 쫙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호스에서 물이 흘러갈 때 호스가 펴지는 원인, 또 오일러 엔드 이퀘이션으로 설명이 되고, 두 번째, 커피 믹스를 투명한 컵에다가, 커피 믹스 아니더라도 어떤 가루가 있는 거를 컵에다가 담아 갖고 이거를 스푼이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저어 보게 되면 녹죠. 녹는데 가끔 가다가 안 녹는 경우 있죠. 저 설탕이나 뭐 프림 잘 안 녹죠. 그래서 열심히 젓게 되면은 컵에 생기는 수면의 모양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죠? 파라볼릭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저어갖고 다 녹으면 상관없는데 안 녹게 되면 나중에 이 물이 다 정지하고 난 다음에 안 녹은 애들은 어디에 있어요? 응? 이 컵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본 적 있을 텐데. 그렇죠. 가운데에 몰려 있습니다. 그죠? 커피 아니더라도 어떤 거라도 가루 같은 거 집어넣고 그냥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저어 보세요. 저어보고 난 다음에 쫙 기다려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 결국 스트림라인 패턴은 내가 빼꼼빼꼼 저기 되면 스트림라인은 이렇게 동심원이죠. 그죠? 그럼 이게 스트림라인들인데 위에서 탑 위로 보게 되면 바깥쪽이 안쪽보다 프레셔가 항상 높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프레셔 폴스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밀어주는 프레셔 폴스가 있으니까 이 가루들이, 남아있는 가루들이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일러 앤 이퀘이션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에 내과에 놀러 갔는데 내과의 상류에다가 어떤 내 물건들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빨리 하루로 내려가서 내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강둑이 이렇게 있고 상류에서 내가 여기서 내 물건들을 막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다. 막 분산돼 있다. 근데 보니까 강의 패턴이 이렇더라. 그럼 하루를 갈 때 저 물건들을 찾으려면 내가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스트림라인 커버처가 있죠. 강물이 흘러갈 때 이렇게 이런 스트림라인을 따라 흘러갈 텐데, 이 곡선 운동을 하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여기 있는 부유물들이 다 안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안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만화 같은 거 보면 로켓 발사할 때 로켓의 노즐에서 나오는 가스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반대로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 라고 치면, 이게 스트림라인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프레셔가 높을 것 같아요? 스트림라인 패턴이 이렇게 돼 있다. 이 경우도 바깥쪽이 프레셔가 높습니다. 바깥쪽이 프레셔가 높고 안쪽이 프레셔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림라인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압축성 유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림라인 패턴이 반대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달라지겠죠. 스트레이트 스트림라인이다 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의 프레셔, 바깥 지점에서의 프레셔 비교해보면 P1하고 P2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P1만 알면 P2는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오일러 앤 이퀘이션을 잘 이해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한 지점의 속도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이지? 오케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속도를 알면 그 지점에서 한 점에서가 속도랑 1번 지점이다. 그 지점에서 프레셔가 n 방향으로 지금 이 그레디언트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아는 거니까 이걸 풀면은 그레디언트도 알고 아는 거고 그 지점에 프레셔도 당연히 알 수는 있겠죠. 압력이 중심 방향을 향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요? 뭐가 뭐예요? 주어를 말씀하세요. 유체 입자가 근데 중심보다 어디가 압력이 높아져요? 바깥쪽보다 어디가 압력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이것만 프레셔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여기는 키네틱 에너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분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루로 가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없애주려고 이 안에서 모멘텀 확산도 있고 이런 거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뒤로 하루로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압력의 차이가 완화돼서 저 뒤에 가면은 스트레이트 하게 되겠죠. 그죠? 역전되진 않을 거예요. 고체 물체가 도는 거는 구심과 속도 프레셔 때문에 도는 게 아니죠. 다른 힘 때문에 도는 거죠. 그죠? 응? 이건 유체 문제지. 지금 오일러 앤 이퀘이션은 고체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 오,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예. 왜 속력이 0이 돼요? 응? 근데 왜 V제곱이 0이 돼요? 응? 이게 0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이럴 때 0이 되는 거죠. 그죠? 응? 이게 속도가 0이 돼서요. 지금 이게 0이 돼요? 이게 0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 경우에 이게 왜 0이 된다 그랬어요? 속도가 0이 돼서 0이 된다 그러고 안 그랬는데? 아, 내가 물어봤잖아.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왜 0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지. 그렇죠. 이게 무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 0이 되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죠. 얘는 0이 아니에요. 됐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8장에서 하면서 바디 폴스는 그냥 그래비티다, 바디 폴스는 바디 폴스다 라고 넘어갔는데, 연락하기에서 이미 다 배웠지만은 그 바디 폴스로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바디 폴스는 뭐 특별히 변수도 아니고 그냥 상수값이, 그래비티만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냥 상수값으로서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데, 개념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유체학에서 많이 쓰는 바디 폴스는 그래비티인데, 연락학에서 배우기를 얘는 컨저버티브 바디 폴스라고 배웠죠. 그죠? 이 컨저버티브 바디 폴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를 컨저버티브 폴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가역적인 보존력. 가역적인 보존력.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가역적인 보존력도 맞고, 어떤 폐회로가 있으면, 폐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따라서 내가 이 바디 폴스를 이용해서 이 일을 해줬을 때 유효한 일이, 실제로 한 일은 0과 같을 때, 한 일이 없을 때, 그때 그러한 힘이 바로 이 컨저버티브 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무거운 책을 들고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내가 한 일은 0과 같은 것, 내가 한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게 이 컨저버티브 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컨저버티브 폴스든지 간에 컨저버티브 폴스는 다음과 같이 포텐셜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그 컨저버티브 폴스가 어떤 폴스냐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P를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비티인 경우, 그래비티도 역시 컨저버티브 폴스이고, 컨저버티브 바디 폴스인 그래비티를 이렇게 그냥 FBG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씌워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포텐셜 P는 중력과 속도 마이너스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수직 방향 거리 H로 표현이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9.8인데 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중력 가속도도 가속도니까 벡터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일러 S와 N 이퀘이션에서 그냥 바디 폴스를 그래비티 포텐셜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S 방향의 그래비티 폴스는 dp ds고, N 방향의 바디 폴스는 dp dn으로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오일러 이퀘이션일 뿐만이 아니고 앞에 했던 칼티전 코디네이트에서의 오일러 이퀘이션이나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x 방향이면은 dpdx, y 방향이면은 dpdy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강승빈이 물어봤던 것처럼 오일러 이퀘이션하고 베르놀리 이퀘이션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질량 보존의 법칙 적용해서 컨티뉴이티 얻었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 적용을 해서 오일러 이퀘이션, 그 다음에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얻었죠.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체유동에 적용을 하게 되면 뭘 얻느냐, 베르놀리 이퀘이션 얻습니다. 근데 그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얻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데, 실제로 에너지 이퀘이션 적용을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해서 베르놀리 이퀘이션 얻었던 거는 1학기 때 했어요. 우리가 4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할 거냐 하면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유도를 하는데 오일러 이퀘이션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오일러 X 이퀘이션 다시 한번 써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오일러 이퀘이션을 유도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단 한 번도 밀도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세워준 게 없어요. 우리가 인컴프레시블이라고 하는 가정은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유도할 때 썼지 오일러 이퀘이션 유도할 때는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밀도는 아직까지 상수가 아니고 변수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S 이퀘이션에서 출발을 해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얻기 위해서 이걸 적분합니다. 오일러 S 이퀘이션을 적분을 해요. 적분하면 적분 구간이 필요하죠. 적분 구간이 뭐냐면은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스트림라인 상에 어떤 두 점, 임의의 두 점, 을 정해서 그 두 점 사이의 구간에서 오일러 S 이퀘이션을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생긴 스트림 라인이 있다 라고 하고, 여기 1번 지점, 여기 1번 지점, 여기 2번 지점 이라고 하고, 1번에서부터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2번 지점까지 오일러 S 이퀘이션을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점부터 2번 지점까지 첫 번째 항을 DS라고 하는 것은 S를 따라서 적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지점부터 2번 지점까지 두 번째 항, 마지막 항, 그냥 다 적분하면 되는 거죠. 단순 적분입니다.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밑에 분모에 있는 DS하고 분자에 있는 DS하고 같은 DS예요, 다른 DS예요? 여기 DS, 분자의 DS, 분모의 DS, 같은 DS, 다른 DS예요? 응? 달라요? 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DS죠.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이 DS가 뭐예요?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속도의 변화를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DS가 스트림라인 상의 미소 변이에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DS도 마찬가지고 같은 DS예요. 약분이 됩니다. 하나는 라운드 S고 하나는 DS니까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고, 둘 다 미소 변이를 의미하는데 동일한 스트림라인 상의 동일한 미소 변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두 번째 항에 남은 거는 V를 V로 적분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밀도를 밀도분의 1을 프레셔로 적분하는 거고, 마지막에 남은 거는 상수를 P에 대해 적분하는 거죠. 뭐 중학생도 할 수 있겠죠.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중학생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선행학습 요즘 열심히 하니까. 그래. 첫 번째 항 냅두고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밀도를 프레셔에 대해 적분하려고 했더니 이 밀도가 프레셔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인컴프레서를 플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질 거니까. 그리고 이게 밀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밀도가 변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이 인력학에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각자 공부해 보셔도 됩니다. 유체학과 시간에는 커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일정한 인컴프레시블 유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적분하는 것은 다 첫 번째 항 빼고는 다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좌변으로 다 옮겨서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래비티 포텐셜 대신에 중력과 속도와 수직거리 h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베르놀리 이퀘이션인데 언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베르놀리 이퀘이션이에요. 1학기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만 배웠죠. 언스테디 베르놀리 이퀘이션이고, 첫 번째 항이 바로 이 언스테디 항입니다. 언스테디 텀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거죠. 1학기 때 배웠던 베르놀리 이퀘이션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항 프레셔 텀은 프레셔 월크. 프레셔가 유체 입자에 가해줘서 프레셔가 유체 입자에 힘을 가해줘서 유체 입자가 움직이죠. 그래서 힘을 가해서 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프레셔 월크입니다. 유동일이라고 배웠죠.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고 일이니까. 두 번째는 키네틱 에너지예요. 그죠? 속도의 제곱이니까. 세 번째는 바로 포텐셜 에너지죠. 모멘텀에다가 적분했으니까 여기 거리를 곱한 거죠. 모멘텀이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힘에다가 거리 곱하니까 일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모멘텀 이퀘이션을 적분을 하게 되면 에너지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스테디 항이 있는데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는 학부 시간에 학부 수준에서 몰라도 돼요. 궁금하면은 나중에
대학원에 오세요. 대학원에 오면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게 있다. 언스테디 베르놀리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건 요렇게 생긴다 라고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의 베르놀리 이퀘이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텀, 프레셔 월크,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임의의 포인트 두 점이죠. 1번 지점, 2번 지점이 특정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임의로 정했으니까 어느 지점을 택하더라도 이게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저 세 가지 에너지의 합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니까 그게 곧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텀의 합을 B라고 하면 이게 베르놀리 컨스탄트고 얘가 일정하더라.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이 세 가지 항의 합이 일정하더라 라는 거예요. 왜 스트림라인을 따라서만 일정한지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1학기 때는 몰랐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접근한 거죠. 스트림라인을 따르지 않고 이걸 적용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형태의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림라인을 따라 접근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르놀리 이퀘이션은 스트림라인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인컴프레시블이라는 조건을 썼죠. 그래서 인컴프레시블 유동일 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출발했죠. 오일러 이퀘이션 자체가 인비시드 유동에서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으니까 그런 조건들이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만족이 될 때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써야 되고 1학기 때는 뭐 여기다가 열이나 에너지의 입출입이 열이나 일의 입출이 없을 때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열이나 일의 입출입이 없는 경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경우는 열 전달이나 뭐 열역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유체 입자 운동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흔히들 많이 보는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은 아주 유용한 이퀘이션이고 많은 것을 알려주긴 하는데 잘 써야 된다. 이렇게 1학기 때부터 쭉 강조했던 게 그냥 막 써도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된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인컴프레서블, 인비시드, 그죠?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해봐야지 저게 왜 따라 붙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바에 의하면은 열이나 일의 입출입도 없다까지 포함해서 이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스트림라인에 따라서 프레셔 월크 아니면 프레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프레셔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더라. 그거는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으니까 그 세 가지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더라 라는 것이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설명해 주는 바예요.
하나의 스트림라인 상에서 저 세 가지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스트림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베르놀리 컨스탄트는 하나의 스트림라인 상에서 컨스탄트지, 그게 스트림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컨스탄트 값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경우에 H1하고 H2가 거의 비슷하다, 즉 위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차이도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오일러 X 이퀘이션이 설명해 주는 바와 똑같죠. 프레셔와 속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 보게 되면 P가 증가하면 프레셔 워크하고 키네틱 에너지는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프레셔가 증가하면은 속도는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해야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1학기 때도 했던 베르놀리 이퀘이션이고 2학기 때도 하는 베르놀리 이퀘이션인데, 그게 왜 그러냐? 중요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베르놀리 이퀘이션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계속 얘기했지만은, 유체 역학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속도하고 프레셔인데, 여기 지금 두 가지 항이 다 나오죠. 그것도 무슨 미분 방정식 형태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방정식 형태로.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다른 하나는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써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조건에 맞는다고 치면은. 그래서 물론 여기 V 제곱이니까 속도가 아니고 속력인데, 어쨌거나 속력을 알던 프레셔를 알던 둘 중 하나만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하나는 손쉽게 구한다는 겁니다. 오일러 이퀘이션, 나비아스토크스 이퀘이션 다 배웠는데 베르놀리 이퀘이션 갖고 뭐 굳이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느냐, 서로를 알아낼 필요가 있느냐 하겠지만은, 오일러 이퀘이션, 나비아스토크스 이퀘이션 들여다봐서 알겠지만은 그거 푸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편미분 방정식이죠. 연립 편미분 방정식이고, 거기 보면은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 텀 보면은 다 넌리니어 텀이죠. 그죠? 그래서 넌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한정된 경우에서만 그걸 풀 수 있고, 그 한정된 경우가 우리 책에 다 나와요. 교과서에 다 나오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써가지고 다른 하나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예요. 베르놀리 이퀘이션 쓸 수 있다면. 질문 없어요? 응? 내 강의가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응? 질문이 없나 보지. 다 안다 이거지.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면 숙제도 어려워지고 시험도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 다 배웠습니다.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냥 써먹는 거예요. 예제풀이, 문제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워낙 간단하고, 뉴턴의 세컨드 로입니다. NSL, 뉴턴즈 세컨드 로인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인비시드 플로우다, 여기 점성계수가 0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점성이 0인 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성계수가 0이다 뜻은 인비시드 플로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비시드 플로우에 대해서는 오일러 이퀘이션을 얻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스커스 플로우에 대해서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얻었습니다. 오일러 이퀘이션 같은 경우 스테디 조건을 쓰고 스트림라인에 따라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인컴프레시블 플로우,
인컴프레서블 조건 달고 스트림라인을 따라 적분했더니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나왔죠. 그죠? 베르놀리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열과 일에 입출입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저것이 곧 에너지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이퀘이션이고, 저 앞에 이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있고,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여기서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얻을 때는 인컴프레시블 조건, 그 다음에 뉴토니안 조건을 썼었죠. 0이 아닌 뉴토니안, 0이 아닌 컨스턴트.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8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2학기 때 우리가 커버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난류 쪽 빼고. 이게 유체역학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남아있는 건 뭐냐? 이제 지혜 방정식 다 알았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에너지 보존의 법칙까지 지혜 방정식 다 알았으니까 얘를 한번 써먹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경우에 대해서 써먹어 봅니다. 내가 미지수 4개, 그 다음에 방정식 4개 문제 풀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풀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 한정된 몇 가지만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사실은 가장 간단한 경우를 제일 먼저 일단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혜 방정식을 유도를 해주는데 수업 시간에는 거꾸로 한다 그랬죠. 쿠에플로, 쿠엣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예전에 연구해서 그 솔루션을 알아냈던 유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행평판 두 가지 사이의 유동인데 무한히 큰 두 가지 평행평판이 여기 종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평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평판 사이에 있는 유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를 설명해 준 유동이 이 쿠에플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유체 입자가 운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프레셔를 걸어줬다든지 그래비티를 걸어줬다든지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판이 움직여서 점성 마찰에 의해서 그 평판 사이에 있는 유체가 같이 끌려가는 그런 유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월 드리븐 플로우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우리 학부에서 다루는 거니까 라미나 플로우고 점성 마찰에 의해서 평판의 운동량이 유체 내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비스코스 플로우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 방정식을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한번 보죠. 이게 인피니트 플레이트라고 생각합시다. 무한히 뻗어 있는 두 평행 평판. 나란히 이렇게 있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평하게 놓여 있습니다. 좌표축은 내가 임의로 잡아주면 되는데 가운데를 x축, 수직 방향을 y축으로 하고 요 두 가지의 거리를 EH라고 합시다. 교과서마다 달라요. 교과서마다 좌표계 잡아주는 것도 다르고 간격 잡아주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좌표계를 잡던 어떻게 thickness를 잡던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속도 분포는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 이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밀도 로, 그 다음 전성계수 U인 유체가 뮤인 유체가 차 있습니다. 둘 다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인컴프레시블 유동이고 그 다음에 뉴토니안 플루이드란 거예요.
그 다음 이 중에서 위의 평판이 UW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로 컨스탄트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이걸 딱 보면 뭐 다른 지식이 없어도 저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UW라고 하는 게 계속 작용해서 충분히 모멘텀이 바닥면까지 전되고 난 다음에 를 생각을 해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게 속도가 변하는 유동일까 안 변하는 유동일까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스테디예요, 언스테디예요? 응?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스테디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디 유동일 것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우리 지금 이런 거 개발해야 된다. 이거 개발해야 되는데 이 안에 속도 뭐 알아보라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거를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건 스테디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 경우는 무한히 뻗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디 뭐 중간에 어디 펌프 같은 게 연결 안 되기 때문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노 프레셔 그레디언트. 다른 말로 프레셔는 다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프레셔는 미지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y 방향으로 속도가 존재할 것 같아요, 안 존재할 것 같아요? 응? 라미나 플로우고 평판이 지금 이쪽으로 수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y 방향으로 속도가 존재할 것 같아요, 안 존재할 것 같아요? 응?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죠? 평판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속도 V는 0이에요. W라고 하는 건 Z 방향, 칠판의 수직한 방향에 속도 성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이것도 없겠죠. 왜냐하면은 위의 평판이 X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처음부터 Z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속도 성분은 X 방향 속도 성분, 즉 U만 존재하는데 U는 X와 Y와 Z 중에 어느 거의 함수일 것 같아요? 응? X의 함수일 것 같아요? Y의 함수일 것 같아요? Z의 함수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셋 다의 함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Y의 함수죠. 왜냐하면은 위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밑에는 고정돼 있죠. 노슬리 컨디션에 의해서 아래쪽은 속도가 0일 것이고 위쪽은 속도가 UW일 것이고 중간에는 그 중간 좀 어리쯤 되겠죠. 그러니까 Y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유동이니까 생각 안 해봐도 U는 Y의 함수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호리존탈하게 놓여 있으니까 바디 폴스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고 지혜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혜 방정식은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버넌 이퀘이션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하고 나비아-스토크스 이퀘이션 적용하면 되죠. 컨티뉴이티 인컴프레스럴 플로우에 대한 컨티뉴이티 잘 알고 있죠. 속도에다가 다이버전스 취한 게 0이 된다. 이게 0이에요. 근데 그레이드는 생각할 필요 없이 V 자체가 0이고 전부 다 W 자체도 전체 영역에 대해서 다 0이니까 얘는 0이고 결국 남는 게 du dx가 0이다. 이 말은 뭐예요? 컨티뉴이티가 말해주는 게 du dx가 0이다라고 나오는데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x 방향으로 속도 u가 어떻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x 방향으로 속도 u는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어느 x 지점이나 속도는 다 똑같다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fully developed cond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동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지 않았을 때, 유동 방향으로 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충분히 발달된 유동이다. 더 발달할 게 없다, 더 변화할 게 없는 유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fully developed 유동이라고 합니다.
fully developed란 말이 나오면 그 말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더 이상 바뀌는 게 없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ity 이퀘션에 설명해 주는 바는 u는 x의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 나비아-스톡스 이퀘션 적용해보면 y방향 모멘텀 이퀘션, z방향 모멘텀 이퀘션 적용해보면 다 0이 되고 0 이퀄 0이 나옵니다. 이건 뭐 직접 해보세요. x방향 모멘텀 이퀘션을 한번 쭉 적어보게 되면 다 풀었죠. 일단은 가속도항, 그 다음에 대류 가속도, 프레셔 그레디언트, 디퓨전 텀, 비스코스 디퓨전 텀, 그래비티는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포함할 필요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방향 모멘텀 이렇게 쭉 전개하면 저렇게 돼요. 뭐 저거는 우리 부록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쭉 보고 하시면 되는데, 저 중에서 살아남은 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간단하게 VW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다 없는 거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 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에서 du dx는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좌변은 다 0이에요. 그죠? 즉 가속도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컨티뉴이티가 의하면은 fully developed condition이었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공간에 대한 가속도든 시간에 대한 가속도든 가속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fully developed condition이니까. 그래서 사실 요것만 딱 보면 아, 가속도 항은 다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fully developed란 말이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다음 유동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dpdx 0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프레셔를 안 걸어준다 그랬으니까 프레셔항도 0이에요. 그 다음에 du dx가 0인데 그걸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어떤 상수값이 나오지도 않겠죠. 또한 0입니다. du dy 잘 모르겠고, du dg는 z 방향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0입니다. 결국 얘만 0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얘만 0이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가 다 0이 되니까 이 자체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비아-스톡스 이퀘션에서 의미해주는 바는 뭐냐면은 y에 대한 2차 편미분을 해보면 얘가 0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 편미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보면 u는 y만의 함수니까 결국 상미분이에요. 이게 거번의 이퀘션이 되는 겁니다. 이 이퀘션을 풀면은 속도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풀려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죠.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러분들이 어사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되는데 2차 편미분이니까 2차 미분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2개가 필요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 뭐가 있어요? 그렇죠. 노슬리 컨디션, 그죠? 적용할 수 있죠. 노슬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좌표계 생각해 보면 y가 마이너스 h인 지점, 플러스 h인 지점, 그게 어디예요? 평판이죠. 평판이 위치한 곳에서 유체 입자의 속도는 평판의 속도와 같아야 된다는 게 노슬리 컨디션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y가 h인 지점, 즉 위쪽 평판이죠. 위쪽 평판에서 유체의 속도는 벽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아야 된다. 아래 평판에서 유체 입자의 속도는 정지해 있어야 된다. 0과 같아야 된다. 노슬립 컨디션에 의해서. 이 둘 다가 노슬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 방정식 세우고 여러분들이 직접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사인을 해갖고 풀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 문제죠. 저거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래서
그래서 y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해주면 u는 이렇게 1차 y에 대한 1차 함수로 나타나는데 c1, c2 개수는 바운더리 컨디션 써서 구하면은 알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만 놓고 보면은 잘 모르겠죠. 저거를 플랫을 항상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을 해보면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형적인 속도 분포를 보인다는 거예요. 쿠에 플로우, 즉 월 드리븐 플로우에 의하면은 점성의 위의 평판에 모멘텀이 점성에 의해서 유체 내부로 확산이 돼서 유체 입자의 이동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속도 분포는 이런 선형 속도 분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지점 여기서 속도는 UW가 되는 거고 아랫지점은 노스리 컨디션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가운데 지점은 당연히 뭐 속도가 요거의 절반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h, 여기가 마이너스 h. 속도와 프레셔가 다 구한 거죠. 프레셔는 원래 0이라고 알고 있었고, 속도 u는 이렇게 구했고, 속도 v는 0이었고, w도 0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푼 거예요. 나머지는 더 내가 궁금한 거 있다? 그럼 이거 갖고 이 인포메이션 갖고 알아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어 스트레스가 알고 싶다. 그래서 지금 시어 스트레스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어 스트레스 계산하면 돼요. 이게 velocity 프로파일이고 이 프로파일이 x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점이라 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죠? x에 대해서 안 변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y평면에서 즉 y축의 수직한 평면에서 스트레스를 알고 싶다. shear 스트레스를 알고 싶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속도하고 프레셔 다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는 E뮤 Sij 했죠. S는 변형률이고, 그죠? 그래서 y의 평행한 면, 즉 y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타우 2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은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x 방향인 1, 즉 타우 yx죠. yx를 계산해보면 이거를 u1, u2, 뭐 x1, x2 이렇게 안 하고 uw, uvw, xy, g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v는 x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이건 0이 되는 거고 남은 건 여기가 남죠. du dy는 속도장 아니까 du dy 구할 수 있죠. du dy 해보면은 여기 딱 나오니까 대입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상수 값이에요. 점성 계수도 상수, uw도 상수, h도 상수. 그죠? 그래서 속도가 선형 분포니까 속도를 미분한 시어 스트레스는 당연히 상수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는 다 위치에 상관없이 다 일정합니다. 곱하기 2가 아니고
이게 없는 거죠. 이 안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구하면 되고, 다른 거다. 뭐 그래서 뭐 로테이션이다. 로테이션 구하면 돼요. 이거 로테이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유동에? 응? 여기는 유체입자가 있다. 유체입자 이렇게 있다. 얘가 로테이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응? 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구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응? 로테이션 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로테이션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테이션 합니다, 이거. 그죠? 변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해봤으니까 알겠지. 이게 0이 아니니까 변형하는 거죠. 로테이션도 합니다. 볼티시티가 있는 거예요. 쭉 오른쪽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볼티시티가 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볼티시티는 유체 입자의 자기 자신의 중심축에 대해서 회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체 입자 있다고 치면은 얘가 막 회전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왜? 왠지는 볼티시티를 구해보면 알겠지. 근데 시어 스트레스 나왔으니까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가 항상 유체역학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벽면이 지금 내가 UW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얼마의 힘으로 얼마의 힘으로 이거를 끌어줘야지 UW라고 하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는 이 유체의 물성치에 달렸죠. 점성계수에 따라서, 이 유체의 점성계수에 따라서 내가 가해줘야 되는 힘이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UW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얼마의 힘으로 내가 이걸 끌어줘야 되나 라는 것이 궁금할 때가 많고, 그렇다는 얘기는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월 시어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뭐 똑같죠. 벽면에서나 유체 내부에서나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퍼티들을 이야기할 때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CF라고 하고, 1학기 때도 했던 거니까 아실 거예요. 벽면에서의 스트레스를 유체 유동을 대표하는 다이나믹 비스코시티로, 다이나믹 프레셔로 나눠준 것, 무차원화한 거죠. 일종의 무차원 수예요.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는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보게 되면 점성계수, 밀도, 속도, 랭크 스케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레이놀즈 수의 역수예요. 이 유동을 대표하는 속도는 뭐냐? 벽면의 속도가 대표하는 속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저렇게 구성이 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뭐든, 시어 스트레스든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든 아니면 로테이션이든, 속도 알고 프레셔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거에 예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갖고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하나 둘 정도가 더 복잡한 것들까지만 풀 수 있고, 나머지는 손으로 못 풀어요. 아직까지 수학이 더 발달하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까지 그 다음에는 다 수치 계산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남아 있는 것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조건들이 더 복잡해졌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질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예제 몇 개 더 풀고 8장을 끝낼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봅시다. 수고했습니다.